비교 페이지 갑시다. 교재로 132페이지. 132페이지. 자, 다시. 절대 우위의 한계가 뭐였어? 한 국가가 모두 절대 우위, 다른 국가가 모두 절대 열이면 교역을 설명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비교 이론인데, 자, 너네들도 내가 이제 비교 이론을 설명할 텐데, 저 비교 이론을 내가 좀 공식화해 줄 거야. 그래서 저도 공식대로 문제 푸는 거야, 공식대로. 그래서 1번. 무조건 교역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그리고 가정은 똑같아. 두 국가, 부재와 물물교환. 생산 요소는 노동뿐이다. 첫 번째 할 일은 뭐냐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거. 문제를 보고 그 문제가 생산비 자료로 주어졌는지, 자, 생산량 자료로 주어졌는지를 구분해야 돼.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통사 수준에서는 99.9%를 생산비로 낼 거야. 특별히 그냥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도 모르니까 생산비 자료인지 생산량 자료인지를 구분해야 돼. 그럼 잘 봐.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어디에 해당하는가 봐. 자, 한국과 미국이 의류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한국은 노동력이 4명, 미국은 노동력이 8명 필요하다. 생산비 자료야, 생산량 자료. 자, 동일한 의류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한국의 노동력과 미국의 노동력이 다르지. 그럼 노동력의 수는 생산비잖아. 그럼 이건 생산비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산량 자료는 어떻게 나오냐면 한국과 미국이 동일한 노동력 10명을 투입해서 생산했을 때 한국은 의류를 10개 생산하고 미국은 20개 생산한대. 그럼 생산비가 동일할 때 생산량이 다른 거지. 그럼 그건 생산량 자료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제시문을 보고 생산비 자료인지 생산량 자료인지 구분하는데 시험은 대부분 생산비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 그럼 이제 우리는 절대 우위가 아니라 무슨 우위를 찾아야 돼? 비교 우위를 찾아야 돼. 자, 비교 우위를 찾아야 되는데, 자, 봐봐. 우리 지난주에 했어요. 얘들아, 경제학의 비용은 무슨 비용이지? 경제학의 비용. 우리가 지난주에 합리적 선택은 편익이 뭐보다 커야 돼? 기회비용. 그러니까 경제학의 비용은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야. 그러면 너네가 합리적 선택은 기회비용을 최대화하는 선택이야, 최소화하는 선택이야. 비용을 최소화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비교의 재화는 어떤 재화냐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기회비용을 비교해보면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가 비교의가 있는 거야.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가 비교의가 있다. 그럼 결론은 뭐를 구해봐야 되냐면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그래서 일단 각각의 기회비용을 구해서 기회비용을 비교해서 기회비용이 작은 재화에 그 국가는 비교의가 있는데 이 기회비용을 구하는 법을 내가 좀 이따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논리적으로 따지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래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요. 빨리 푸는 법도 알려줄 거야. 속성. 그래서 이거는 구하는 거 일단 이거 암기해 두세요. 비, 자, 양, 뭐로 구해요? 비자양.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실제로 수능 경제 선택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이걸로 풀어.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도 다 내가 이거 2012년도에 EBS에서 처음 만든 거거든. 학교 선생님들도 경제는 다 내 수업 듣거든. 그래서 다 이걸로 풀어. 그러니까 아마 너네 학교 들어가서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이걸로 만약에 설명하면 속으로 그냥 피식 웃어. 무슨 말인지 알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 밑에서 써. 카피라이터 가이드 운영해. 오케이? 그래서 비자양은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미리 설명하면 비자양문은 뭐에 약자냐면 저 이렇게 하는 거야. 생산비는 생산비 자료로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분자고, 자, 생산량 자료로 문제가 나오면 자신이 분모가 됩니다. 이건 이 약자지.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생산량은 자신이 분모. 그래서 비자양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냐면 공식화하는 거예요. 일단 설명 쫙 들으면 역으로 이 말이었구나 깨달을 거고. 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에서 고등학교 1학년 통사는 교육 조건까지 나와.
자, 그럼 교육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교육 조건. 내가 설에도 이 짓을 해가지고 내가 뜨아 한번 얘기했지. 설날 당일날 아침에 갔는데 갑자기 우리 누나가 발렌타인 30년 양주를 선물로 받았대. 근데 발렌타인 30년이 백화점에서 100만 원 팔거든. 그래서 내가 그걸 갖고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나는 우리 집에 보니까 20년이 있더라고. 그럼 나도 20년 가져가겠다. 했더니 또 여동생네 집에서 조니어코 블랙이고 제일 비싼 거 사서 양주 3병을 갖고 온 이만한 거야. 그래서 계속 처음 먹는데 첫 잔이 어때? 양주 아무것도 안 먹고 첫 잔으로 양주 40도짜리를 먹었잖아. 너 양주 먹어봤니? 안 된다. 이거 마시면 이게 너무 독주니까 이거 마시는 순간 이 양주가 이렇게 위를 통과해서 내려가는 게 느껴져. 이쯤에 있구나 이쯤에 이게 느껴져.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나도 모르게 첫 잔을 먹고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밥을 조금 먹었잖아. 근데 너무 쓰워서 내가 뜨아 이러다가 먹었던 걸 뱉어냈어.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얘 뭐해 병신 왜 이렇게 바로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 딸내미가 비웃고. 자, 이거야. 교육 조건은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 항상 뭘 써야 돼? 교역을 한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교역 당사국 모두가 이익이 발생해야 되거든. 그럼 얘들 생각해봐.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야. 교역을 안 했으면 국내에서 교환했겠지. 그거에 비해서 교역을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해야 돼. 국내에서 교환하는 것보다 교역을 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거. 그러면 교역 조건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비교 우위 재화 한 개를 수출하고 그럼 그 비교 우위 재화의 기회비용이 있거든. 그 기회비용보다 커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지? 괜찮아. 일단 이게 공식이어서 앞으로 비교 우위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3번 순으로 풀어야 된다. 1번, 2번, 3번 순으로. 자, 그러면 우리 132페이지는 그렇게 한번 읽어보고요. 제 공식 순에서 133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근데 요거 이제 복습하면서 보고요. 이제 이런 상황을 보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볼게. 자, 여기 한국이 있어. 미국이 있어. 두 국가. 그 재화는 두 가지야. 자, 그래서 여기에 뭐 할까? 기계. 그리고 의류가 있어. 그래서 기계 한 대 생산할 때 한국은 노동력이 2명 들어. 한국은 노동력이 2명 드는데 미국은 기계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4명 듭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두 번째, 한국은 의류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4명이 들어가. 그런데 미국은 의류 하나 생산하는데 노동력이 12명 들어갑니다.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보자. 1번, 생산비 자료야, 생산량 자료야? 생산비 자료지. 왜냐면 기계 한 단위 똑같이 맞춰놓고 노동력의 차이가 생기잖아. 그럼 생산비가 다른 거지? 그럼 1번 생산비 자료를 잡았고, 두 번째. 자, 그럼 기계는 누가 절대 우위가 있니? 한국이 절대 우위가 있지. 한국 2명, 미국 4명이니까. 그러면 의류는 누가 절대 우위가 있어? 또 한국이 절대 우위가 있지.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지 5개 중에 1개는 절대 우위 물어볼 거야. 그러면 한국이 기계, 의류 모두 절대 우위가 있구나. 그럼 절대 우위로는 교육이 성립될 수 없다. 요거 확인하고, 그럼 이제 두 번째 갈게요. 그럼 우리가 이제 비교 우위를 잡으려면 기회비용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회비용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자. 그냥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 그러면 잘 봐. 한국은 주어진 노동력으로 기계도 생산할 수 있고 의류도 생산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한국의 총 노동력이 딱 10명밖에 없어.
근데 한국이 기계만 생산할 수도 있지만 한국이 의류를 생산하려면 기계에 투입된 노동력을 의류로 빼야 되지. 그럼 결국 한국이 기계를 다시 한국이 기계 생산을 늘리려면 뭐를 포기할 수밖에 없니? 의류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지. 또는 반대로 의류 생산을 늘리려면 기계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항상 기계비용 따지면 먼저 우리 한국부터 볼게요. 뭐 이렇습니다. 자, 한국에 먼저 기계 한 대 추가 생산의 기계 비용은, 자, 한국이 기계를 한 대 더 생산을 늘리면 의류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기계 한 대 추가 생산의 기계 비용은 포기한 의류의 개수로 표시될 거야. 그러면 너네 한국이 기계 한 대 생산을 늘릴 때 기계 비용 의류 몇 개일까? 한번 너네 한번 생각해봐. 한국이 기계 한 대 생산의 기계 비용은 의류 몇 개일까? 자, 이렇게 따지는 거야. 한국이 기계 한 대를 생산할 때 노동력이 몇 명 투입됐어? 2명 투입됐지. 그 2명을 의류에 투입했다면 얼마나 생산할 수 있었니? 반. 그치? 왜냐면 의류는 4명이 투입돼야 한 개가 생산되는데 2명이 투입되면 반, 2분의 1이지. 0.5. 그럼 결국 한국의 기계 한 대 생산의 기계비용 의류 2분의 1대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럼 똑같이. 그럼 한국의 의류 한 개 생산의 기계비용 어떻게 될까? 그럼 한국이 의류를 생산하면 기계를 포기하니까 기계비용은 기계로 표시될 거야. 자, 그러면 한국이 의류 하나를 생산할 때 노동력이 4명 투입됐잖아. 그 4명을 만약에 기계에 투입했으면 기계 몇 개 생산할 수 있었어? 2개 생산할 수 있었잖아. 그럼 결국 한국이 의류 하나를 생산하면 동일한 노동력을 기계에 투입하면 4명이니까 기계를 2개 생산할 수 있었던 걸 포기한 거잖아. 따라서 한국의 의류 한 개 생산의 기계 비용은 기계 2대가 되는 거지. 되니? 이렇게 접근하면 똑같이 한번 봐봐. 그럼 미국의 기계 한 대 생산의 기계 비용. 미국의 기계 한 대 생산. 잘 봐. 미국은 기계 하나 생산하는데 4명이 투입됐지. 근데 그 4명을 의류에 투입하면 얼마밖에 생산 안 돼? 3분의 1개밖에 생산 못 하잖아. 그걸 포기한 거야. 그러면 미국의 기계 한 개 생산의 기계 비용은 의류를 포기했고 의류를 3분의 1개 포기한 거야. 두 번째, 그럼 미국의 의류 한 개 생산의 기계 비용. 자, 미국이 의류 하나 생산하면 노동력이 12명 투입됐지. 그 12명을 만약에 기계에 투입했다면 기계를 3대 생산할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의류 한 개 기계 비용은 기계 3대를 포기한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풀 때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풀면 되는데 시험 문제는 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과정을 안 물어보고 결과적으로 이것만 물어봐.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 속성법을 알아야 돼. 그럼 속성법은 아까 말했어. 기회비용 구하는 법은 비자연구라고 했죠. 근데 지금 생산비자료니까 이걸 푸는 거야.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그럼 잘 봐. 이렇게 풀지 말고 이제 어떻게 푸냐면, 자, 지금부터 한번 한국의 기계 한 대 기회비용을 옆에다 써보자. 그러면 한국의 기계 한 대 기회비용은 당연히 뭐로 표시되겠어? 의류지?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몇이었어? 2분의 1이었지.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잘 봐. 한국의 기계 기회비용. 자,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지. 그러면 얘가 분모야. 자신이 분자니까. 분모 분자 4분의 1, 2분의 1. 끝.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그래서 자신이 분자. 그럼 얘가 분모. 그래서 한국의 기계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의류 2분의 1번. 그치? 그럼 두 번째. 그럼 한국의 의류 한 번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기계로 표시되지. 근데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이거. 왜? 여기서 2분의 1 구했지? 그냥 역수. 끝. 역수. 끝. 오케이? 그러니까 기계 때 똑같아. 무조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2, 3분 걸려. 따지면 차근차근하지만 이렇게 풀면 또 계산 실수하기 좋은데, 그냥 이거는 자신이 분자. 그럼 얘가 분모. 2분의 1 역수 2. 끝. 그럼 마찬가지로 미국의 기계 한 대 기회비용. 자신이 분자지. 그럼 얘가 분모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의류를 포기했고 분모 분자 12분의 4, 3분의 1. 그 다음 미국의 의류 기회비용은 당연히 기계를 포기했을 거고 그냥 이게 역수로 내려면 3. 오케이? 기계적으로.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를 푸는 거예요.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기회비용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는 비교 우리는 기회비용이 무슨 재화야?
작은 재화지. 그럼 봐봐. 자, 이제 국가 간의 기계 기회비용을 비교하면 한국의 기계 기회비용은 생산비가 2분의 1인데 생산비가 기회비용이니까 근데 미국은 3분의 1이지. 자, 2분의 1이 작아, 3분의 1이 작아. 3분의 1이 작잖아. 그러면 기계 기회비용은 미국이 더 작구나. 그럼 미국은 기계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의류의 기회비용은 2 이상, 2가 더 작지. 그러면 한국의 의류의 기회비용이 더 작으니까 한국은 의류의 비교 우위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한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의류에 특화하고 미국은 비교 우위가 있는 기계에 특화하고 한국은 기계 포기, 미국은 의류 포기 서로 이렇게 교역하면 양국 모두 이익이 발생한다. 아까 우리 절대 우위에 따르면 한국가가 모두 절대 우위로 교육이 성립 안 됐지만 상대적 우위인 비교 우위 따졌더니 서로 교차에 성립되잖아.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2번까지 정리가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3번. 자, 교육 조건 볼게. 자, 3번 교육 조건. 다시 교육 조건의 의미는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이야. 그럼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야. 교역전. 그럼 교역을 안 하면 그냥 국내에서 스스로 생산해서 교환했지. 그것보다 커야 돼, 이익이. 그럼 이런 거 봐봐. 그래서 내가 교역 조건을 뭐라 그랬냐면 비교의제와 한계가 기회비용보다 커야 되지. 잘 봐봐. 자, 한국 보자, 한국. 자, 얘들아, 한국의 비교의 제한은 뭐지? 의류지. 그럼 한국의 비교의 제한은 의류인데, 그럼 봐봐. 비교의 제화인 의류. 자, 한 개를 생산한다고 쳐봐. 그러면 한국의 의류 한 개 기회비용은 얼마야? 한국의 의류, 여기 있지. 의류 한 개 기회비용은 기계. 2개지. 그러면 잘 봐. 이 말이 뭐냐면, 이거 이해해야 돼. 한국이 의류 하나를 생산하면 기계 2개를 포기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의류 하나를 늘리면 기계 2개가 줄는 거야. 그럼 반대로 의류 하나를 줄이면 기계 2개가 늘지.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의류 하나의 가치와 기계 2개의 가치가 같은 거지. 여기까지 돼? 근데 아까 내가 시장에서 무슨 교환한다고 했어? 물물 교환. 그럼 교역 전에 한국 내에서 의류 한 개의 가치와 기계 2개의 가치가 같으면 교역 전 국내 시장에서 만약에 의류와 기계를 교환하면 시장에서 의류 하나 주면 기계 몇 개를 받을 수 있어? 2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치가 같으니까. 따라서 여기서 이 기회비용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교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 시장에서는 의류 한 개와 기계 2개의 가치가 같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물물 교환으로 의류 하나와 기계 2개가 교환된 거야. 따라서 이 기회비용은 교역 전 두 재화의 국내에서의 교환 비율이 되는 거야. 의류 하나와 기계 2개가 교환됐어. 근데 이제 무역을 하면 한국은 이제 의류 생산 안 하고 기계 생산 안 하고 의류에 특화해서 미국에다 의류를 수출하고 미국에서 기계를 받아오지. 그럼 국내에서 원래 의류 하나에 대해서 기계 2개를 받았잖아. 그럼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려면 미국에서 국내에서 받던 기계 2개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이익이 발생하지. 이거야, 이거. 이것만 이해하면 이 공식은 자동으로 정리되는 거잖아. 결국 이거야. 결론, 교역 조건은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교역 전에 스스로 생산해서 교환할 때보다 무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비교의 재화를 수출하고요. 기회비용은 교역 전 국내 시장에서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니까 교역 전에는 의류 하나와 기계 2개가 국내에서 교환됐어. 그럼 이제 교역하면 의류를 수출하고 원래 받던 기계 2개보다 더 많이 받아와야 교역에 이익이 발생한다. 되니? 그럼 만약에 이제 시험이 이 상황을 준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 선택지 5번에서 한국과 미국이 기계와 의류를 1대1로 교환한다. 그럼 1대1로 교환한다는 얘기는 교역 조건이 1대1이지. 그럼 얘들아, 한국은 교역할까 안 할까? 할 이유가 없지. 왜? 교역 전에 의류 하나랑 기계 2개를 받았는데 1대1로 하면 손해잖아. 그러면 한국은 교역을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교역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해돼? 자,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연습해보자. 그럼 133페이지에 있는 A국과 B국의 상황을 한번 연습해보자. 자, 그러면 봐봐. 이 공식은 우리가 지금 선생님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공식화 시킨 거잖아. 그래서 앞으로 모든 문제는 1, 2, 3번을 접근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133페이지 보니까 아래는 A국과 B국이 자동차와 의류 한 벌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밑줄, 노동력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노동력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면 1번 생산비 문제구나. 생산비 문제구나. 그래서 여기 A국, 여기 B국, 그 다음에 재화는 자 자동차와 그 다음에 의류야. 그래서 자동차 하나, 의류 하나. 자, 이거에 대해서 노동력 1, 6, 2, 4. 자, A국에 1명, 6명, 2명, 4명. 자, 이런 상황. 되니? 자,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동차는 A국이 절대 우위가 있고 의류도 A국이 절대 우위가 있지? 여기까지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비교우위 구해야 되니까 기회비용. 자, 기회비용은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자동차 기회비용은 당연히 의류고 포기했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A국의 의류 기회비용은 역수로 내려오면 되니까 자동차 2. 그치? 그럼 B국의 자동차 기회비용 포기한 의류인데 4분의 6, 2분의 3. 그리고 역수로 내려오면 의류의 기회비용은 자동차 3분의 2. 됐지? 그럼 우리 얘기했고 그럼 이제 기회비용이 작은 자. 자동차 기회비용 2분의 1, 0.5, 2분의 3, 1.5, 2분의 1에서 작으니까 A국은 자동차의 비교 우위. 자, 의류의 기회비용 2, 3분의 2, 0.67 이게 더 작으니까 B국은 의류의 비교 우위. 그래서 A국은 자동차의 특화, B국은 의류의 특화.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되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럼 그냥 문제 한번 적용해서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그럼 4번 문제 볼게요. 4번. 자, 4번은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숙제로 푸는 거 알려줄게. 자, 4번 문제 봐봐. 자, 4번 문제가 내신에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자, 4번 문제 보니까 갑국이 있고 그 다음에 을국이 있고 자, 재화는 x제가 있고 y제가 있고 한번 문제 읽어보면 표는 갑국과 을국이 자, x제와 y제 각각 한 달이 생산에 필요한 밑줄 짝 노동자 수 생산비 자료구나. 노동자 수가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2명, 4명, 3명, 3명 잘 봐 그럼 2명, 4명, 3명, 3명 자, 제일 먼저 할래 절대우위 따지는 거 자, x제 누가 절대우위가 있어? 갑국, 그치? 그럼 y제 못 따지지. 따지지 못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절대 우위는 x제만 따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 선택지 봐봐. 을국은 x제 생산의 절대 우위 틀렸죠? 갑국이 x제 생산의 절대 우위지. 그럼 니은 선택지제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 구해야죠? 그럼 갑국의 x제 기회비용 옆에다 써주는 거야. y제 생산비니까 자신이 분자. 그럼 y제 3분의 2고요. 각국의 y제 기회비용을 x제 역수로 내려오면 2분의 3. 을국의 x제 기회비용은 당연히 y제일 거고 생산비는 자신이 분자 3분의 4 해서 3분의 4가 되고 역수로 내려오면 y제 기회비용은 4분의 3. 되지? 그 다음에 자, x제 기회비용은 3분의 2, 0.67, 3분의 4, 1.33, 0.67이 더 작으니까 각국은 x제 비교우위가 있고 y제 기회비용은 2분의 3, 1.5, 4분의 3, 0.75, 0.75가 더 작으니까 을국은 y제 비교우위가 있지. 그 다음에 그럼 기업 선택지 봐봐. 갑국은 y제 틀렸죠. 갑국은 x제 생산의 비교우위가 있는 거지. 되니? 그 다음에 디귿 봐봐.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보세요. x제 한 단위 생산의 기회비용 갑국 3분의 2, 을국 3분의 4.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맞지? 그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리을 봐봐. 리을. 자, x와 y를 1대1의 비율로 교환하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그럼 보세요. 자, 리을 선택지에서 교육 조건을 몇 대 몇으로 줬냐면 1대1로 줬지. 그러면 자, 우리 각국부터 보자. 그럼 각국의 교역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 교역 조건은
각국은 x제에 특화했으니까 비교의자 x제 한 개. 그럼 기회비용이 얼마야? x제 기회비용이 y제 3분의 2니까 각국은 x제 하나를 수출하고 y제 3분의 2보다 많이 받아오면 이익이지. 근데 교육 조건이 1대1이잖아. 그럼 각국은 이익이야 손해야? 얘들아 x제 하나와 y제 하나면 y제로 따지면 y제 하나는 3분의 3이잖아. 그럼 3분의 2보다 크면 되는데 3분의 3을 받아오니까 이익이지. 그럼 당연히 각국은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익의 크기는 얼마냐면 y제 3분의 1이지. 왜냐면 기회비용이 교역전 국내 교환 비율이니까 각국은 교역전에 x제 하나를 수출한 교역전에 국내에서 x제 하나와 y제 3분의 2가 교환됐는데 1대1로 교환하면 3분의 3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익은 3분의 1이지. 자, 똑같이 그럼 을국을 보자고. 자, 을국은 y제에 특화했어. 그럼 비교의자 y제 하나 수출하고 기회비용이 x제 4분의 3개보다 많이 받아오면 이익인데 교육 조건이 1대1이잖아. 그럼 y제 하나 수출하고 x제 1개는 4분의 4개를 받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4분의 3보다 크니까 이익이고요. 그럼 그때 을국의 이익의 크기는 x제 4분의 1만큼을 더 받았지. 그럼 각국도 이익이고 을국도 이익이니까 양국 모두 이익을 얻는다. 리을이 맞는 거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통사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대부분 여기까지 나와. 근데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고2, 고3 경제를 가르치시면 이 부분을 프린트가 더 깊게 나가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EBS 수능에는 가면 문병일의 퍼펙트 경제라고 있어요. 거기서 교육 파트만 들으면 돼. 거기 이제 학교에서 심화로 들어가. 너네 놀래. 거기 가면 혹시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EBS는 공영방송이라 선생님이 존댓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요야. 그래서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 해. 시작할 때 너랑 보면 되게 당황해. 그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비웃냐? 그래서 애들이 다 선생님 캡틴이라고 해요. 캡틴. 다음 시간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볼까? 네. 너 시킬 거야. 너 준비해. 나와서 같이 배틀하자.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원본에 가깝나.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알면 돼. 학교 여기까지.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몇 번이냐면 5번 그리고 7번.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도 내신에 잘 나오는데 얘들아 8번 문제는 그거 보고 요거 만들어 풀라는 얘기야. 요 표를 그려서 풀라. 오케이? 다시 한번 얘기하자 봐봐. 내가 지금 우리 문제는 그냥 이해하고 공식하면 쭉쭉쭉 풀지만 하지만 이 이해하는 과정, 순서대로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요것만 다 이해되면 그냥 공식화해서 기계적으로 풀면 돼. 알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비교의 끝내고 그 다음에 134페이지 보면요. 자, 무역의 확대가 미치는 영향이 있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는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쭉 읽어보는 거예요.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국제무역 확대 과정에 나타나는 경제협력에서 세계무역기구, WTO, 자유무역협정, FTA 둘 다 자유무역과 관련된 기구다라는 거. 그리고 5번은 보통 내신에 잘 나옵니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을 둘러싼 논쟁. 그래서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거. 자유무역을 찬성하는 입장과 보호무역을 찬성하는 입장이 각각 어떤 거면 확인.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고 너희들 맡기는데 여기다 개념 하나만 추가하고 할게요. 자, 너네 거기 보면 134페이지에 맨 위에 3번 긍정적 영향 2번에 국내 기업하고 규모의 경제라고 되어 있죠. 규모의 경제 별표. 이 개념은 서술형 단도로 잘 나와. 자,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보자고. 자, 규모의 경제는 회사가, 기업이 규모를 늘려요. 그럼 얘들아,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는 기업의 덩치를 늘리는 거지. 그럼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야. 그래서 규모를 늘린다는 얘기는 투자를 늘리는 거고, 그럼 결국 규모를 늘리면 뭐가 늘어나면 생산이 증가하겠지. 그치? 그래서 규모를 늘리고 투자를 늘리고 생산이 증가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균 생산비가 절감돼요.
평균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이윤이 증가하는 현상, 이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 일단 물어보자. 지금 전 세계 반도체 D램 1위 회사가 어디야? 삼성전자지. 2위는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과 하이닉스를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거의 전 세계 60%야. 엄청난 거잖아. 그런데 불과 20년 전만 해도 20년 전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삼성이 전 세계 1위가 아니었고 90년대 삼성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명함도 못 내밀었어. 그런데 지금은 삼성이 압도적이에요. 그럼 왜 그런지 볼게. 자, 삼성이 처음에 반도체 시장에 들어왔을 때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10위까지는 일본 기업, 미국 기업, 다 독일 기업, 대만 기업들이었거든. 근데 걔네 지금 다 없어졌어. 누가 죽였게? 내가 안 죽였고. 삼성이 다 죽였어. 어떻게 죽였냐면 잘 봐. 너네 반도체 공정, 반도체라는 게 좀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반도체는 그러니까 요 반도체가 요 한 개 요만하잖아. 근데 여기에 막 뭐 신문 A 뭐 신문 용지가 뭐 몇십만 장이 들어간다고 하잖아. 신문이 그래서 되게 막 나노까지 집적이 되는데 뭐 이런 거 들어봤죠. 뭐 56 뭐 D램 뭐 그다음에 216 D램 이런 거 있잖아. 반도체는요 보통 예전에 지금도 그런데 거의 6개월 단위로 2배 이상의 집적률을 가진 신제품이 등장해요. 그러면 새로운 그 2배 이상의 집적 이거 너무 안 좋은 게임이야. 왜 나만 말만 해? 나만 말해. 너희도 말해야지. 불공평한 게임이야. 나 다음 주에는 돌아가면서 20분씩 떠들게 하자. 다시. 결국 똑같은 크기인데 집적률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그게 보통 6개월 단위 신제품이 나오거든. 근데 신제품이 나오면요. 생산 공정을 다시 짜야 돼. 생산 공정인데 생산 공정을 보통 완전 자동화하는데 한 3조 원이 든대. 3조 원. 그럼 생각해봐. 삼성 외에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회사는 어떻게 했냐면 한 1조 원만 투자하고 자동화를 1조 원만 하고 나머지는 사람 투입한 거야. 그런데 삼성이 처음에 이렇게 한 거야. 3조 원을 투자해서 모든 공정을 자동화했어. 그럼 3조 원 투자 맞대야지.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회사들은 자동화는 1조만 하고 나머지 사람 투입했지. 그럼 생산비는 삼성이 처음에 3조 원을 투자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 다음에 자동화가 되니까 생산비가 어떻게 되겠어? 뚝 떨어지지.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삼성은 그 다음부터 다른 기업들보다 더 싸게 생산할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가격을 낮출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 중에서 독일 기업, 이탈리아 기업, 일본 기업, 대만 기업, 미국 기업들 반도체 회사들이 삼성이 이걸 보고 똑같이 따라온 애들도 있지만 따라오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실제로 이랬는데 일본은 자동화 안 하고 1조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사람들 손으로 만들었더니 생산비가 삼성 반도체는 개당 0.2달러인데 일본 반도체는 개당 1달러. 그러면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반도체를 한 개당 0.8달러에 파는 거야. 그럼 삼성은 이익이지. 하지만 일본은 따라올 수 있냐 없니? 생산비가 1달러니까 못 따라오지. 그럼 일본 망하는 거야. 이거를 삼성이 매년 한 거야. 매년.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이번에 5조 투자. 그럼 또 따라오는 기업으로 살지. 못 따라오면 죽지. 이게 계속 반복됐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그래서 지금 누구만 남아? 삼성. 그 하이닉스만 남은 거지. 하이닉스도 한번 부도났다가 망했다가 다시 자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보통 치킨 게임이라고 해.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거지. 나 이번에 5조 쓴다. 잠깐 나 5조 안 되는데 그럼 나가는 거고 똑같이 쓰는 달려오는. 그래서 계속 매년 보통 연말에 치킨 게임이 이루어지고 그 치킨 게임이 결국 한 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지금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게 바로 규모의 경제. 그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규모, 투자, 생산을 늘리면 평균 생산비가 절감되면서 가격 결정력이 생겨. 그럼 이게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독점화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실제 반도체 시장은 거의 과점화가 됐죠.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과 지금 특히 일본, 미국이 뼈저리는 후회를 하는 거야. 그때 이거를 너는 봐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특정 기업이 이렇게 부도가 나면은 그냥 시장 논리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투자해서 살려줘.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거든. 근데 미국은 안 그랬다고. 그래서 미국 반도체 다 죽었지. 그랬더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 코로나 때.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잖아.
사람들이 집에 맨날 게임만 하니까. 그 삼성전자가 떼돈 벌었거든? 근데 문제는 미국도 반도체가 필요한데 반도체를 생산 못 하잖아.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와가지고 삼성 누가 이재용 만나가지고 우리 집은 반도체를 달고 로비하고 막 이러면서 삼성이 같이 확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 빼고 미국이 이제 독자적으로 반도체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한테 마이너스지. 삼성 사면 안 돼요, 중가.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중에 삼성전자 주식 샀다가 지금 3년째 물리는 분이 많아요. 코로나 초창기 막 반도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그때 막 6만 원 할 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10만 전자 그래가지고요 다 삼성전자 샀어. 근데 6만 원, 7만 원, 8만 원 산 사람이 사면 지금 막 4만 원까지 떨어졌잖아. 그래서 삼성 때문에 물리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삼성에 실망한 사람들이 서학개미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미국 주식시장 갔지. 그리고 뭘 샀어 나? 테슬라 샀잖아. 지금 테슬라 산 애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테슬라가 주가가 4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120달러야. 그래서 테슬라 지금 너 유튜브 보면 뭐라 그러지? 테슬라로 망한 애들이 자기가 망한 스토리를 동영상 만들어서 막 올려요. 대학생들도. 전 재산 200만 원 투자했다가 지금 20만 원 남은 애들 막 눈물 흘리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안 좋아. 주가 안 좋아 이런 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굉장히 배우고요. 그 결론은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까지만 확인하면 돼. 자, 그럼 규모의 경제 정리가 됐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 정리가 끝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파트에 자산관리와 금융생활 파트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서 간단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1단원부터 해서 이제 쭉쭉 갈게요. 다음 시간에 1단원부터 이렇게. 진짜 좋은데? 숙제 선생님이세요? 응? 숙제 100원입니다. 안 돼, 안 돼. 아, 좀 이따 끝나고 얘기해줄게. 다시 너 나가고. 특히 오늘 교육이랑 비교에 다시 한번 공부 좀 정확히 해놔야 돼. 그 내가 한 주에 카톡 질문이 한 200몇 개 오거든? 그래서 아직 답 못한 게 한 18개 남아있어. 혹시 여기에 답 못한 사람 있으면 좀 기다려. 오늘 오후에 해줄게. 자, 141페이지 보면, 자, 이제 다양한 금융자산에서, 자, 요거 시험에 요거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얘들아, 금융자산에는 뭐가 있냐면, 예금이 있고, 그 다음에 주식이 있고, 그리고 채권이 있어요. 시험 문제는 예금, 주식, 채권 구별하는 거 물어봐. 오케이. 그럼 오늘 물어볼게요. 자, 물어보세요. 예금, 주식, 채권 중에 누가 가장 안전성이 높을까? 안전성이라는 얘기는 원금이 보장되는 정도야. 그럼 당연히 예금이 제일 높겠지. 왜 그러냐면, 너네 일단 요거 하나 알아놔야 돼.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냐면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어. 자,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게 있어서 여기 있는 예금 관련 금융상품은요. 예를 들어 예금을 어디다 하지? 은행에 하지. 그러면 은행이 부도가 나도 원금과 이자 합해서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줘요. 원금과 이자 합해서 5천만 원까지 보호해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단 금융기관 별로. 무슨 말인지 보자. 내가 주거래은행이 국민은행이거든? 근데 그 외에 내가 또 신한은행이 있는데 내가 국민은행에 통장이 3개야. 신한은행 통장이 1개야. 근데 국민은행 1번 통장에는 4천만 원 넣어놨고 2번 통장에는 2억 넣어놨고 자 3번 통장에는 1억 넣어놨어. 그 신한은행 통장에는 5천만 원 넣어놨어. 아니 그냥 가상의 상황이지 진짜 아니다. 또 너네 딱 보세요. 문병이 돈만 내고 나 납치하고 이러지 마. 가상의 상황이야. 그런데 자 만약에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붙어놨어.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지? 얼마까지 보호받을까? 부도나.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 금융기관별이라고 했지. 그러면 5천만 원까지는 금융기관별이다.
국민은행에 3억 4천이 있어도 얼마까지밖에 못 받아? 5천만 받는 거고 신한에 딱 5천 있지? 그럼 5천 받는 거야. 그럼 1억까지 보호받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예금 관련 상품은 안전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거 이해하고요. 하지만 주식은 대박 날 수도 있지만 쪽박 아니 휴지가 될 수도 있지. 그래서 안전성이 제일 높은 건 예금. 근데 예금 봐봐. 예금자 보호제도를 통해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금융기관별. 그리고 다른 금융자산에 비해서 밑줄 안전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은 낮죠. 자, 그런데 이 예금을 또 학교에서 종류를 2개를 배울 거야. 자, 하나는 요구불 예금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저축성 예금이 있어. 봅시다. 얘들아, 말일날 이번 달 다음 달이구나. 다음 주 2일인가 말일날 이제 그 마스크 풀리거든. 그래서 내 학원 수업 중에도 풀리나? 근데 너네 마스크 벗으면 안 돼. 서로 당황한다. 서로 충격 주지 말자 우리 종강할 때까지는 서로 이제 그 좋은 이미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하고 오자. 알겠지? 그럼 만약에 마스크 벗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해, 차라리. 알겠지? 서로 안 보는 게 좋아. 그 좋은 이미지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그럼 일단 요금을 예금은 뭐냐면 이거야. 너네 체크카드 통장 있는 사람 있잖아. 저기 봐봐. 체크카드 통장의 용도는 거기다 돈 몇십만 원씩 넣어놓고 수시로 입금하고 그냥 필요할 때 뺏쓰는 거잖아. 그게 바로 요금을 예금이야. 그래서 요금을 예금 봐봐.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지. 수시로 입금과 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그렇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그런데 저축성 예금은 그렇게 용도가 아니라 저축을 목적으로 해서 이자 수입을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따로 통장을 만들거든? 자, 그러면 저축성 예금은 2가지가 있어요. 저축성 예금은 2가지가 있어서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정기 적금이 있고 또 하나는 정기 예금이 있어요. 정기 적금, 정기 예금. 자, 그럼 여기서 이 정기라는 용어는 뭐냐면 기간을 정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은행 가서 협상해요. 6개월,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간을 정했어. 그런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는 이자율도 높아져. 왜? 은행들은 기간을 오래 3년 하면 3년 동안 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뭐 1년 하면 이자율이 2.1%, 근데 2년 하면 2.4%, 3년 하면 2.7%에서 저 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이 올라가. 받는 이자율이.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여기에 적금이라는 말은 적립이야. 즉 내가 한 3년 뒤에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지금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은행 가서 저 3년 뒤에 좀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럼 한 달에 한 50만 원씩 적립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서 그 금액의 총 적립된 금액에다 이자 얹어주는 거야. 그럼 이거는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목돈, 좀 큰 돈을 만들고 싶을 때, 그치? 그런데 반대로 정기 예금은 기간을 정하는데 내가 현재 10억이 있는 거야. 10억. 행복하지? 근데 그거 현금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은행 가서 제가 좀 10억이 있는데 은행에 한 2년 정도 예치해두고 싶은데 이자 얼마 줄래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 10억을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 그러면 이자를 상당히 높게 쳐줘요. 그래서 이거는 큰 돈이 있을 때 하는 거. 기간을 정해서. 이거는 큰 돈을 만들고 싶을 때 하는 거. 둘 다 결국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해요. 이자를 많이 받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둘 다 저축성 예금은 2가지가 있다는 거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주식과 채권이 있는데, 자, 이것도 확인해. 자, 주식과 채권 비교는 시험에 어렵게 안 나오니까 확인만 합니다. 자, 주식과 채권 비교 봐봐. 주식과 채권에서 일단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주식 회사만 발행할 수 있어. 그런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국가가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법에 정해진 공공기관도 발행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회사도 발행할 수 있어. 단 개인은 채권 발행 안 돼. 개인은 채권 발행이 안 돼. 자, 그럼 주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식회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회사의 자본금을 주식으로 쪼개가지고요, 그 회사의 자본금을 파는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문병일 회사를 만들었어. 그래서 자본금이 10억이야. 그럼 그 10억의 자본금을 주식수로 쪼개가지고 한 주당 뭐 1,000원. 그럼 10억 나누기 1,000원 하면 주식수가 나오겠지. 그럼 그거를 타는 거야. 그럼 너네가 만약에 문병일 회사의 주식을 사지. 그럼 너희들은 그 주식수만큼 회사의 주인이 돼요. 회사의 주인. 그럼 다시 주식을 사는 사람은 그 회사의 소유권을 구입하지. 그러면 지위가 뭘까?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식 구입한 사람을 주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주주는 뭐를 구입한 거냐면 내가 구입한 주식 수만큼 소유권을 구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에서 만약에 이제 주식회사가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그러면 결국 주식수로 대결하는 거지. 주식수. 주식수가 제일 많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대주주라고 그러잖아. 대주주. 그런데 채권은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 채권은요, 차용증이야. 돈 빌리는 거야, 돈 빌리는 거. 국가가 돈 빌리는 거고, 공공기관이 돈 빌리는 거고, 회사가 돈 빌리는 거야. 그럼 봐봐. 보통 이제 채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네 우리나라가 예전에 KTX 만들 때, KTX 그 고속철도 만들 때 300조가 들었어. 근데 1년 예산보다 많아. 그럼 돈이 없잖아. 그럼 국가가 채권을 발행. 그럼 우리가 너네가 많이 들어본 국채라고 해.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때 채권을 국가가 300조어치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채권부터 이제 국가가 발행할 때 여기 이렇게 써있어. 국채. 그리고 1번 뭐라고 써있냐면 이 종이 한 장에 액면가가 써있어. 그리고 2번은 만기. 그리고 3번은 이자율 이렇게 써있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액면가가 1,000만 원이야. 자, 만기가 10년이야. 이자율이 3%야. 그러면 이거 국가가 발행했지. 자, 내가 만약에 이거 한 장, 10장을 샀어. 10억, 아니 1억 주고 1,000만 원짜리 국채를 10장 사면 나는 일단 10장 받았지? 근데 만기가 몇 년이야? 10년이면 10년 동안 들고 있는 거야. 단, 국가가 1년에 3%, 300만 원, 아니 30만 원씩 이자를 주는 거야. 1,000만 원에 3%면 30만 원이니까. 그럼 나는 매년 그 액면에 적혀 있는 이자를 받다가 10년 만기가 끝나지. 그러면 국가에 제시를 해. 뭐 달라? 원금 돌려달라. 그럼 국가는 원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럼 결국 이 국채는 차용증, 돈 빌리는 거야. 돈 빌리는 차용증. 오케이? 자, 그래서 또 하나. 그러면 채권을 사는 사람은 결국 뭐 한 거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사는 사람, 국가에 돈 빌려주고 차용증 갖고 매년 이자 받은 거지. 그리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았잖아. 그러면 채권을 산 사람은 주인일까? 돈 빌려준 사람일까? 돈 빌려준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돈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러잖아.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 소유권을 안 가져. 돈 빌려준 거고. 그럼 잘 봐요. 더 하나 더. 그럼 봐봐 얘들아. 주식회사가 내가 주식회사인데 너희들한테 주식을 발행했어. 너네가 주식을 샀어. 그럼 나는 소유권을 넘긴 거지. 일부를. 주식수만큼. 그럼 너네가 돈을 냈지. 그럼 그 돈이 회사로 들어오지. 그럼 그 돈 돌려줄 필요 있어? 없지. 자기 자본이 되는 거야. 돌려줄 필요가 없지. 왜? 지분을 판 거니까. 그래서 주식 발행으로 회사로 들어온 자본은 자기 자본으로 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채권 봐봐. 채권을 발행해서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만기 때 돌려줘야 되잖아. 그러면 채권 발행으로 회사로 들어온 돈은 타인 자본 뭐가 된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타인 자본 부채. 조금만 더 비교할게. 타인 자본 부채가 되고요. 좀만 더 비교하면. 그럼 얘들아, 우리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뭐를 기대한 거야? 주식을 구입해서. 근데 대박을 노리잖아. 첫 번째는 뭐냐면 시세 차익. 다시, 그래서 주식은 이런 대박 노릴 수 있지만 자꾸 쪽박되지. 절대 주식 투자는 안 돼요. 그 루나 사태라고 작년 겨울에 터져가지고요. 나는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은 사람 많이 봤어. 회복이 안 돼, 아예. 그럼 시세 차익도 기대하지만 또 주식이 하나 더 있어. 뭐가 있냐면 배당 수익 기대. 배당. 배당 수익 기대. 그러면 나 지금 비트코인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딸내미한테 물려주고 죽을 때 유산을. 그러면
그 비트코인이 만약에 한 20억, 아니 한 개가 20억 되면 와 대박이지. 근데 만약에 한 개가 0원 되면 딸내미가 그딱 이제 유서를 딱 갔더니 너에게 비트코인 3개를 주노라. 그래서 딱 조회해봤더니 비트코인 한 개 0원. 그럼 얘가 나 욕하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 외우세요. 자, 시세 차익, 배당 수익. 근데 채권은 뭐를 예상하는 거냐면 채권도 만기가 정해져 있고 액면가가 있잖아. 근데 채권도요. 채권 시장이 따로 있어. 그러면 내가 액면가 1,000만 원 샀지만 액면가보다 좀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어. 그래서 채권도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 채권의 주된 수익은 확정 이자 수익이야. 확정 이자 수익을 기대해요. 그래서 이거 잘 물어본다. 그럼 여기 봐봐. 시세 차익은 누구와 누구의 공통점이 되는 거야. 주식과 채권의 공통점이 되지. 하지만 별도로 주식은 배당 수익을 기대하고 채권은 이자 수익 기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야 주식과 채권 중에 누가 만기가 있니? 주식은 만기가 없지. 기업이 존재하는 영속적으로 가는 건데 채권은 만기가 존재합니다. 채권은 만기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너네 주식 채권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물어보자. 이 셋 중에 자 안전성 순서 어떻게 될까? 예금, 그치. 채권, 주식. 자, 그러면 수익성 순서 어떻게 될까? 주식, 채권, 예금. 이 순서도 알아놔야 돼. 거기 이자 계산 방법 단리복리는 일단 스킵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기타 있죠, 기타. 자, 펀드 보험 연금이나 펀드까지만 밑줄칠게요. 펀드.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서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으로 예금 상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자산운용의 결과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포인트 이거 말하나? 금융기관에 돈을 맡겨 대신 투자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이죠. 근데 금융상품에 밑줄치고 위에다 씁니다. 그럼 얘들아, 금융기관에 맡겨서 대신 투자시켰으니까 이거 직접 투자 상품이야, 간접 투자 상품이야? 간접이라고 쓰면 돼요. 간접. 오케이. 자, 그 다음 주에는 142, 143에서 마무리하고 우리 1단원부터 해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얘들아, 우리 총 6주 수업인데 오늘 벌써 3주차야. 반이 지났어. 그래서 학생이 하고 우리 수업이 종강한다는 얘기는 너네 이제 방학이 끝나고, 방학이 아니지. 이제 너네 자유가 끝나고 입학식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정말 힘내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